계약법 판례입니다. 계약 총론. 자, 먼저 약관 규제에 관한 판례 몇 가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약관을 작성한 자가 그 약관을 상대방에 명시하고 설명까지 해야 그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지요. 다만 모든 약관 조항을 다 명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법에 국가가 만든 법령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약관 내용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면제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됐다도 사실은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 약관은 설명되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설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약관을 지켜야 됩니다. 약관에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되죠. 그걸 약관의 구속력이라 하죠. 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죠.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거죠. 한번 보험회사와 같은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가 부담에 대한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약관, 당연히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되겠죠. 4번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럴 때는 당연히 상대방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약관과는 다른 개별 약정할 수 있죠. 약관과는 다른 개별 약정을 할 수 있고요. 개별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데, 다만 어떤 약관 조항을 상대방에게 명시 설명했고요. 상대방이 약관과는 다른 개별 약정을 요구했지만 보험자 등 사업자가 거절해서 어떤 특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상대방과 교섭 또는 흥정을 한 경우, 어떤 약관 조항에 대해서 교섭 흥정을 했고 결국 그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상대방과 작성자가 상대방과 교섭 흥정 과정을 거친 그 약관 조항은 여전히 약관규제법에 적용을 받는가 아니고요. 요거는 개별 약정으로 보게 됩니다. 상대방과 교섭 흥정 과정을 거친 특정 약관 조항은 개별 약정으로 보게 되고요. 따라서 더 이상 약관규제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6번은 계약의 성립권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의 문제인데요. 이건 이런 거죠. 행위한 사람, 계약을 한 사람은 을이에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갑이라고 써있더라, 만약에. 즉, 행위자와 계약을 한 당사자와 행위자와 계약서의 명의인이 다를 때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예컨대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행위자 을이냐? 명의인 갑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만약에 매도인이 을이라면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 문제가 되죠. 그죠?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했는지의 문제가 생기고요. 만약에 매도인이 갑이라면 을은 갑의 대리인인지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리권 유무를 판단하겠죠. 따라서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누가 계약 당사자냐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 확정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법률 행위 해석 있죠.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 이거 가지고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하라.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가 누군지를 해석해라. 확정해라. 이게 판례입니다. 어떻게 확정하느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불일치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결정해라.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문구를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결정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관점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따라서 7번. 갑이 대리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을은 병과 계약을 할 때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했겠죠. 그래서 병도 을을 통해서 갑과 계약을 하는데 일치해요.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죠. 즉 갑이 당사자가 되고요. 을은 대리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와는 상관없이
갑과 병이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을은 대리인이니까 그 다음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당사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는 일단 갑으로 정하고 갑으로 정해야 을이 대리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을의 대리권의 종부를 판단하니까 일단 대리권의 종부,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를 먼저 이렇게 확정 짓는 겁니다. 7번이죠. 8번은 갑의 돈인데요. 갑이 을에게 돈을 줘가지고요. 을이 을의 이름으로 경락을 받았어요. 계약 명의신탁이죠. 경락대금은 갑이 제공하고 대신 을이 경매에 참가해서 을의 이름으로 경매를 받은 경우에 경락인은 누구예요? 을이죠, 명의인. 둘 사이에는 계약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거고요. 경락인은 을이 되는 거죠. 을.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은 자금 제공자 갑이 아니라 명의인 을이다. 이렇게 되겠죠. 9번은 갑이 자기 돈을 가지고 은행을 가서 부인 을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요. 당연히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겠죠. 그러니까 을이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설령 금융기관이 돈이 갑돈이란 걸 설령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자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실명 확인을 한 을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실명 확인한 을이 되는 게 원칙이다. 계약 당사자. 10번. 이건 우리 허위 표시에서 봤죠. 갑이 대출 한도 제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을을 형식상 주체모자로 내어서 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요. 이때 원칙이 을이 주체모자라고 그랬죠. 명의인이. 그리고 을과 은행 사이의 대출 약정은 비지기 표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였다. 양해 다른 말로 통정이죠. 그러니까 을과 은행 사이의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을을 대출계약의 당사자 즉 채무자로 볼 수는 없게 됩니다. 또 양해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12번은 갑이 존재하지 않는 을의 이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다음 증권회사 병 주식회사에 가갖고 갑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을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신분증을 봤더니 을의 이름으로 돼 있어. 물론 사진은 갑이 붙어 있겠죠. 그런데 증권회사는 지금 요 증권회사 앞에서 계약을 하는 갑을 을로 의인을 하겠죠. 당연히 을로.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라 을병사의 계약이 체결된 거죠. 병은 이 을이라고 신분증에 되어 있는 요 놈이 갑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겠죠.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을과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갑은 을이 허무니까 갑은 내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증권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니까 을과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 갑과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을이죠. 을. 그러니까 갑이 아니라 을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12번부터는 계약의 성립이죠. 특히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참 계약 성립 간단합니다.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 확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도 없고 회답 의무도 없죠. 회답 의무 없단 말이죠. 따라서 청약자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 이거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13번 527조에 의하면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철회 못하죠. 예외. 527조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런데 예외. 근로자가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근로자 갑이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근데 이 명예퇴직 신청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합시다라는 청약입니다. 이 명예퇴직 신청서가 회사에 도달했어요.
청약이 회사에 도달했다 원래 철회 못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가 승낙을 해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철회 못하는데 예외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도달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합의하여 승낙하여 합의 해지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14번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판례죠. 예금 계약이 언제 성립하죠? 예금하는 사람이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죠. 청약이죠. 이때 금융기관이 승낙을 할 필요 없이 돈을 확인만 하면 우리 계수기에 넣어서 돈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15번은 민법 총칙에서 나오죠.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해요. 계약 면적이 1100평이야. 아파트. 땅 같은 거. 이때 면적을 정해서 딱 계약해서 수량 지정 매매. 그런데 부족해. 70평밖에 안 돼. 원시적 일부 불능이기는 하지만 원시적 일부 불능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따로 있죠. 계약은 유효하고 담보 책임으로 처리하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 무효를 전제로 계약 철회 가치를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과리 갑수 땅 1필지 200평이라 생각하고 200평을 딱 지정해서 매매를 했는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 계약은 유효하고 담보 책임으로 처리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 체결상의 가시 책임이나 137조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조건 따위를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약은 유효하고 담보 책임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6번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 즉 계약을 교섭하던 갑이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어요. 교섭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이 체결될 거다 라고 기대되지 신뢰를 줬어요. 그래서 상대방 을이 그에 따라 행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 이런 걸 부당 파기라고 하죠. 이때 상대방이 손에 입혔다 뭐가 된다? 불법 폐기가 된다. 불법 폐기가 된다. 이때 손해배상은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거기에 한정한다. 그때 그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계약 준비 비용 또는 계약 이행 비용 요거는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나아가 신뢰 손해 한정하되 단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죠. 네. 그래서 계약 준비 비용과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까지는 손해배상에 포함되지만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신뢰 손해 한정을 하되 단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부당 파기 판례 확인하시고요. 18번 동시한변권. 자, 동시이행한변권은 쌍무계약상 발생한 채무대에서 생기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갑과 의 사이에 갑수의 임야를 1억에 매매하는 쌍무계약을 했을 때 갑의 임야 소유권 이전과 1억 지급 의무가 동시행관계예요. 그런데 갑과 임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별도의 특약을 했어요. 즉 별개의 약정을 했어요. 이게 특약이죠. 뭐라고 특약을 했냐? 갑은 임야 내에 있는 묘지 2기를 이전한다. 이때 갑의 묘지 2기 이전 채무는 임야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고 특약을 통해 생긴 별도의 채무니까 이 채무는 이 임야 매매 계약상 상대방 1억 지급 채무와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독이나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무여야만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19번 갑의 채무가
갑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상대방 을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갑의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반대 채무는 여전히 동생관계다. 즉 동생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20번 선이행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을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이건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을이 중도금을 지급을 먼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갑이 부도위기더라. 그럼 갑은 나중에 이행이 곤란할 수 있죠. 그런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을은 선이행 의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죠. 또 하나가 선이행 의무가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생기는 또 하나 21번 을이 갑수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금을 먼저 주기로 했어요. 선이행 의무에. 그런데 그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선이행 의무였던 이 대금 지급 채무도 동시행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동시행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 같은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시행관계 되는 거 두 가지. 불안의 항변권과 선이행 의무 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 도래 이렇게 되겠죠. 22번 갑수의 땅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선이행 의무. 소유권 이전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그러겠다.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지급끼리 도래했다. 갑의 소유권 이전과 을의 중도금 및 연체이자 플러스 잔금이 뭐가 된다? 동시행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 이전을 제공하면 을은 중도금, 지연배상, 잔금 여기 동시행관계니까 그걸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23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제공함으로써 을이 이걸 받으면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 못해. 이행지체, 수령지체.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령지체. 이행지체.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행지체.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수령지체에 빠진 을. 항변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따라서 그 상태에서 나중에 갑이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하게 되면 지체에 빠졌던 을 여전히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지체에 빠진 을 여전히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죠? 항변권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로 그걸 주장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5번하고 26번은요. 참고는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는데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1억 매매대금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1억 매매대금에는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갑일에게 1억 내나 그럼 을은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못 줘. 그러니까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죠. 요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갑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고요. 두 번째,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1억 대여금 채권. 액수가 같으니까 퉁칠 수 있죠. 그게 한 상계예요. 자, 이때 갑이 퉁쳐. 그리고 갑의 채권이 자동이고 을의 채권이 수동입니다. 을이 퉁쳐. 그럼 을의 채권이 자동이고 갑의 채권이 수동이에요. 자, 이때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즉 매도인이 상기 못한다. 비슷하게 임차인 을이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1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이때 을이 상기하면 요게 자동 갑의 1억 대여금 채권이 수동이고요. 임대인이 상기하면 요 대여금 채권이 자동이고 을의 보증금 채권이 수동인데 이 을의 보증금 채권에는 갑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즉 을이 갑에게 보증금 돌려달라 그러면 갑은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보증금 못 돌려줘라는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이행의 한 명권이 붙어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즉 임차인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동시이행의 한 명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두 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고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다 출제가 된 바가 있죠. 그렇죠. 26번은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은 의뢰 항변권이 붙어 있죠.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인데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지급일이 도래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27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연히 매도인은 저당권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해줘야 되죠. 요게 대금지급과 동시행관계가 될 겁니다.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의무가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동시행관계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죠. 완전한 재산권 넘겨줘야 되니까. 28번은 자 보세요.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을이 땅을 경매를 넣었어요. 그거를 병이 경락을 받고요. 병은 법원에다가 대금을 납부합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하고요. 등기소유 촉탁해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쳤는데 요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배당받은 을은 배당금을 병에게 반환을 해야 되고요. 병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말소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죠. 을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병에 대한 의무고요. 병의 등기 말소 의무는 갑에 대한 의무죠. 이렇게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안 해.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뭐 해가 됐다. 근저당권자와 경락인의 의무, 경락인의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등기 말소도 동시행관계 아니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동시행관계 있는 것은 임차인의 명도 의무죠. 말소가 아니라.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요 30번은 317조에 있죠.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하고요.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이게 동시이행관계로 3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 32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판례, 동시행관계, 인가 아닌가 판결한 것들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32번은요. 갑이 을을 속여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부인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을이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어. 근데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이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과 불가분이죠. 따라서 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에서 표시는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예요. 즉 전체가 취소된 거예요.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기망을 이유로 취소했지만 소비대차 계약 또 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소비대차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을은 빌린 돈 돌려줘야 될 것이고 병은 근저당을 말소해야 될 텐데 을이 빌린 돈 돌려주는 것과 병의 근저당 말소는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따라서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니라 돈을 정상적으로 빌린 다음에 갚는 것하고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32번 같은 경우는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니라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돈을 반환하는 것과 병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행관계 인가 아닌가 판례 자주 출제되는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부터는 위헌부당과 관련된 거죠. 이건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